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달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암호화폐 개념과 블록체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예. 알아봤고요. 오늘 2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랑 채굴에 대한 이야기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채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가 예. 그쳤었는데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저번에 궤도 씨가 카톡방에 비유해서 사람이 많이 참여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준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채굴의 정의부터 갑시다 그러면. 예. 일단 채굴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그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인데요. 예. 여기에 이제 채굴용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 사람만 그 보상을 가져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퀴즈쇼 같은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채굴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답을 찾은 사람이 손을 들고 혹은 부저를 누르고 답을 말하면 그 사람만 보상을 가져가는 거죠. 보상으로 코인이 떨어진다. 네, 네. 예. 근데 그 채굴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속 연산을 해야지 이 손을 들고 보상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예.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CPU가 이제 주로 이 계산을 하죠. 예. 근데 GPU라고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CPU는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범용 연산을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고 이 GPU는 화면에 픽셀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속 연산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특화가 돼 있죠. 굉장한 스페셜리스트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GPU가 채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이제 전 과목 다 고르게 잘하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수학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GPU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채굴에 특화된 부분이라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근데 일부 암호화폐는 지금 그래픽 카드로도 채굴이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용 채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지금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많이 올랐다가 예. 전용 채굴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는 좀 돌아갔고 전용 채굴기가 등장하면서 예, 용도랑 다르게 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 제조사들의. 예. 그런데 그 뭐 중국이나 어떻게 뭐 채굴 장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보면 컴퓨터가 뭐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고속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인데 수많은 컴퓨터가 모여 있다라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머리가 모여서 이제 함께 문제를 푼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고, 예, 그래서 채굴을 하게 됐죠. 채굴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이런 말은 뭡니까? 이게 또 일단은 환경 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를 쓰면서 거기에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놓고 그 자원이 이제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자원이 돼버리죠. 예. 예. 근데 결국 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계속 고속 연산을 하다 보면 이 장비가 고장이 날 거고 또 만드는 동안에 또 뭐 전기도 많이 쓸 테고. 전기도 많이 예. 쓰고, 예, 전기가 들어갈 일단 에너지가 쓰고, 이 장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결국 환경 오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환경 오염 이야기한 것은 정말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시스템을 한 이유가 이게 되게 친환경적인 느낌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암호화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예. 어쨌든 채굴을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 이득이 생긴다. 그렇죠.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개발자의 목적과 부합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일단은
원래 개발자였던 이 나카모토 사토시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안정된 국가에서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예.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갑자기 망했다. 어허.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검증된 정보들은 사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뭐 국가나 기관이 보증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모두가 보증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 블록체인에다가 그 보상의 암호화폐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인류애적인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과연 이분이 원하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예. 그래요.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걸 먼저 알아보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거래소인데 네.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야기하려면 또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지갑? 같이 해야 됩니다. 예. 네, 일단은 우리가 암호화폐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채굴을 하는데 결국은 이 채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금광이 처음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금을 캡니다. 예. 처음에 쉽겠죠. 뭐 때리는 대로 금이 나올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캐다 보면은 점점 금이 없어질 거고 예. 나중에는 막 가생에 붙은 것들도 다 긁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금을 모아야 될 텐데. 경쟁도 붙고 하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채굴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채굴이 어쩌면 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정인데 이렇게 채굴된 금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 암호화폐 어디로 가 있느냐? 예.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예. 컴퓨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채굴이라는 네. 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푼다 그랬잖아요. 연산을 풀게 되면 이 생성된 블록에 대한 일종의 그 권한을 갖는 거죠. 예. 그때 받게 되는 게 이제 주소와 이 암호화 키값입니다. 예. 네, 이게 일종의 그 지갑 역할을 해요. 내가 주소와 암호화된 키값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내 건 거죠. 그 키값도 있으니까 언제나 거기 가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예. 굉장히 복잡한 키값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고, 예.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에 보관이 됩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도 그 돈이 은행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퍼져 있다가 내가 인출할 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은행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거, 어느 시점에서 오는지. 예. 그런 거랑 비슷한데 결국 거래 장부가 이제 블록체인인 거고 여기에 해당해서 이제 누구나 이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키값을 받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조금 알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키값을 갖다가 종이에 적어요. 예. 그럼 이 종이에 적힌 키값은 이게 이 종이가 내 지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키값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이렇게 뭐 오프라인 형태의 종이 지갑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 형태도 있고 웹 형태도 있고 하드웨어 형태도 있고 뭐 USB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뭐 데스크탑에 저장해 놓은 지갑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지갑들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예. 자, 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래소 쪽에 보내고 거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가 이걸 가져올 때는 또 거래소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네, 이걸 모아서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문제가 터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전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해킹 당해서 코인이 다 사라진다거나 그런데 아까 블록체인 기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술이 있으면 해킹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해킹 당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왜 일단 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냐면 이 해시값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블록 해시값. 예. 해시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좀 통일시켜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블록을 생성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거의 핵심 기술인데 이 해당 블록의 해시값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블록 정보를 연쇄적으로 해커가 바꿔야 돼요. 예. 이걸 다 바꿔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검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돼요. 근데 이거를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위조를 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최고속도 슈퍼컴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즉 이 말은
위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이 암호화 키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보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종이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놨어. 도둑이 들어서 그걸 가져가잖아요. 그 사람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를 들어와서 빼간다던가. 이렇게 되면 사실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암호화 키를 찾아내서 거기다 암호를 걸어버려요. 랜섬웨어처럼.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그 키값을 해킹하게 되면 알 수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우리의 그 키값을 아마 암호화해서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은 굉장히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해도 은행이 우리의 비밀번호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절대. 왜냐하면 암호화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가 그걸 갖고 있으나 그거를 알 수는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개인의 부주의 문제냐, 거래소 시스템의 문제냐, 뭐 암호화의 문제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복잡하지는 어쨌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여기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제가 봤을 때 방법이 마땅찮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섬 같은 데를 하나 사가지고 종이에 적힌 키값을 모아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많은 용처가 있으니까 재화에. 근데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보다 한국에서 거래된 암호화폐가 10% 정도 비싸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래를 제가 해보진 않아서. 기술적 부분은 알고 계시군요. 우리 고슴도치님께서 유튜브로 어렵다. 그냥 주식할래요 하는데 이 암호화폐 투자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값이 너무 커서 일종의 도박 사행성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거를 실물 화폐랑 가치 교환을 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체제나 국가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우리 마리 큐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여성 과학자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암호화폐라는 거,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이해보다는 이게 뭐 미래로 가는 대체 화폐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존 화폐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금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작을 했고요. MIT 뭐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에 뭐 블록체인 기술 공부했다고 하대요. 많이 해야 됩니다. 두세 시간 공부한 것 같던데 이번에 가서. 그래서 짧게라도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소재를 던져드리는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암호화폐 3편은 다음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연 실제로 뇌에서 이게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가 그럼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하나 현재 상황과 우리의 이 대책들 이런 것들 좀 과학적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재밌겠네요. 다음 주도 역시 재밌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저희랑 인터뷰했던 우리 고란 기자 암호화폐 전문가 이번에 상당한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손해보는 시장이니까 함부로 뛰어들면 남들 다 한다고 하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퇴근길 과학갬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65세에서 74세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시작됐는데 뭐 60만 명이 훌쩍 넘는 분들이 접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어제 보면은 사전 예약자 중에 98% 이상이 접종에 참여를 했어요. 98%? 아우. 네, 그러니까 예약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거고, 그러니까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어제 6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접종을 했고요. 또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니까 1차 접종자가 51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아, 오늘 더 많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네, 아마 집계가 다 되면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누적 이 접종자, 1차 접종자가 520만 4천 명이 됐어요. 예. 이걸 전체 인구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10.1%가 백신을 맞은 겁니다. 아니, 이런 속도면 한 달이면 1,000만 명 이상씩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이거는 뭐 가능하겠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속도가 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좀 고무적인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부터 또 시작된 이 휴대전화를 통해서 앱을 통해서 예. 우리가 잔여 백신을 한눈에 확인하고 예약할 수가 있잖아요. 예.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어제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초반이라 다음 달 9일에 정식 오픈하는 거거든요. 예. 시범 서비스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가 찾아볼 수 있고 예약을 또 5기관에 예약할 수 있고 알림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또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이 앱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 의료기관에 전화해서도 예약하신 분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직접 그 의료기관 찾아가신 분이 있어요. 예.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아니면 의원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냥. 예. 남은 거 있냐? 예,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물어보고 없다고 해서 왔는데 전화가 나중에 와서 예. 맞았다 아하.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이 관심을 가지고 백신이 남아 있나 눈에 좀 불을 켜고 찾아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 사이에서는 잔여 백신을 누가 먼저 만드냐 이 경쟁까지 붙었는데 네. 어떻게 박 기자는 예약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어제 사실 앱을 켜서 좀 봤는데 예. 다 0이더라고요. 남은 물량이. 그래서 못 찾았고 오늘 또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저도 빨리 맞고 싶어요. 예. 오늘 맞았습니다. 어떻게 맞으셨어요? 빠르게 예약을 해서. 혹시 뭐 특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제가 취재해보고 싶은데요.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한 것 같은데. 예. 2주 전에 전화로 한 4군데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는데 오늘 맞으러 오라고 그래서 맞았는데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백신의 부작용이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온도가 체온이 올라간다든가 두통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증상이 좀 있을 거라고 걱정했는데 그것도 그 고연령층보다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12시에 맞았고 지금 한 7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그래서 타이레놀 정도면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백신 맞은 뒤에 내 증상이 어땠고 뭐 어떻게 했고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죠.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타이레놀을 준비는 했는데 아직 뭐 먹지는 않았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24시간 정도 지나봐야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YTN 라디오에서 저한테 백신 휴가를 줄 알았는데 그냥 방송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휴가 한번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바로 인센티브 때문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1차 접종자 그리고 접종 완료자 모두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영 작가도 제외가 되겠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7월부터는 그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도 뭐 이틀 정도 백신 휴가도 준다고 하니까 좀 이용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접종한 그날 휴가를 주고요. 혹시 몸이 또 안 좋으면 다음 날까지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빨리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해서 정부가 원하는 11월 집단 면역이 달성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정청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네요. 네, 관세청사나 이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 공급을 노리고 이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감행했다 이런 의혹을 불거진 다음에
보니까 유사 사례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조치인데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했어요. 정의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세 당이 손을 잡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계획이 없던 당초 논의 안건이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면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당정청은 이전 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다. 이런 인식을 함께 했다는 거고요.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관평원은 제가 볼 때는 시세차익 환수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기관은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지금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질 정부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보신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특공 문제를 덮기 위해 공정을 버리고 은폐를 선택한 게 아닌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특공 제도가 폐지된다고 잘못된 특권을 누리며 취했던 부당한 이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 환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하게 이거 추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관한 관련 댓글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대부분의 댓글이 그 속된 말로 이미 해먹을 사람들은 다 해먹은 거 아니냐 이러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금 너무 높아졌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당정청이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낮출까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좀 큰데요. 그 여론을 보면 이 예전에 2016년에도 이 관련해서 불법이 적발돼서 처벌된 바가 있고 했는데 예. 왜 그때 별 아무런 조치가 없었냐. 물론 그때는 이전 정부 때이긴 하지만 예. 이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다 퍼졌고 다 이게 적용됐던 건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하냐. 물론 지금에서야 이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게 좋지만 좀 아쉽고 좀 늦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특별 공급으로 이렇게 집을 분양받고 나서 네. 그 출퇴근하고 거기 안 산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혜 일종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 세종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세종 시민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좀 보면요. 관심이 참 높은데 우선은 이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 로또급의 청약 경쟁률이 떨어져서 무주택 실소유자에게는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꽤 보였습니다. 예.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을 보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 기관 종사자와 기관 추천 여기에 특별 공급에 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 공급, 그러니까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여기에 또 배정을 해요. 그리고 일반 공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특공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그런데 반면에는 이 특공 폐지가 행정 수도로의 도시 성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평가 불련이나 한국전력 사례처럼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 취해야 되지만 타지에서 이전해온 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제도인데 예.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만 드러내고 이 제도를 살리는 게 세종시 발전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빨리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고 이 특공제도 폐지는 잘한 거고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기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